며느리 도리도 못하는 쓸모없는 년. 시엠이 밥상도 안 차리고 시엠이 이삿짐을 나르러 가? 당장 꺼져. 하루 종일 친정엄마의 이삿짐을 나르고 돌아온 아파트 분리수거장에는 제 옷가지와 짐들이 쓰레기처럼 처박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누른 도어락은 오리움을 뱉어낼 뿐이었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쏟아지는 시어머니의 악담을 들으며 저는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차갑게 웃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꺼져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불과 며칠 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며느리 앞에 무릎 꿇고 빌게 될 줄은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결혼 8년 동안 저는 며느리로서 대접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김봉녀가 남편 박진수의 귀에 박아 넣은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친정은 남이야. 알았지? 박진수는 그 말을 뼛속까지 새겼습니다. 명절 새벽엔 시댁부터 달려가면서 친정엄마 생일날엔 회사 핑계, 명절이면 시댁일이 바쁘다는 핑계들이었죠. 친정의 경조사는 늘 그렇게 짓밟혔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따로 있었어요. 사업 자금이 막힐 때마다 박진수는 요양병원에서 환자 똥오줌 받아내며 사시는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사위 한 번만 살려주세요. 1,000만 원만요. 엄마는 그때마다 적금을 깨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박진수는 단 한 번도 그 돈을 갚은 적이 없었고요. 당신 또 우리 엄마한테 돈 빌렸다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면서 장모님이 알아서 주시는 걸 어떡해. 저는 그 뻔뻔한 얼굴을 볼 때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그날 새벽이 오기 전까지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날은 아침 7시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현관 앞에서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친정엄마 정순자가 외곽의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는 날이었거든요. 큰 집 혼자 지키기가 버겁다며 작은 방으로 옮긴다는 엄마의 말을 저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설마 그 큰 집을 팔아넘긴 진짜 이유가 따로 있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때 안방문이 벌컥 열리고 시어머니 김봉여가 잠옷차림으로 거실까지 걸어 나왔습니다. 머리에 분홍색 헤어롤을 잔뜩 말아 올린 채로요. 너 지금 어디 가는 거니? 이 시간에. 저는 신발을 신은 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친정엄마 이사하시는 날이에요. 친정 이사? 그딴 게 그렇게 중요해? 김봉여가 거실 가운데로 성큼 걸어오더니 제 앞을 떡 막아섰습니다. 잠옷 위에 카디건을 걸치며 아주 당당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오늘 내 친구들 점심에 우리 집으로 다 모이기로 했어. 7명이야, 7명. 어머니, 오늘은 정말 안 돼요. 엄마 짐 옮겨드려야 돼요. 이삿짐은 사람 시키면 되잖아. 네가 가면 내 친구들 먹을 밥상은 누가 차리고 12첩 반상으로 차려놔. 그게 며느리 도리다. 저는 기가 막혀서 잠시 말이 안 나왔어요. 12가지 반찬을 몇 시간 내에 차리라니요. 어머니, 제 남동생이 다쳤다고 해서 제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친정엄마 혼자 무거운 짐을 어떻게 옮겨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정말 가야 돼요. 죄송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죄송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저는 더 듣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김봉녀의 옆을 살짝 비껴서 현관문을 열고 도망치듯 빠져나왔어요. 등 뒤에서 김봉녀가 신발을 던지며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그냥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엄마의 월세방은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외진 동네에 있었어요. 짐이라고 해봐야 낡은 장롱 하나, 작은 냉장고 하나, 옷가지 몇 보따리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좁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짐을 옮겼어요.
엄마의 손등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환자 기저귀를 갈아드리느라 약품에 잔뜩 절어 있었죠. 저는 그 손을 슬쩍 잡아드렸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할게요. 아휴, 우리 딸. 미안해서 어쩌니? 여기 온다고 시어머니한테 혼난 건 아니지? 엄마, 그런 말 마세요. 우리 시어머니 그렇게 이해심 없는 분 아니에요. 제 거짓말을 들은 엄마가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꾹꾹 누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의 의미를 그때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짐 정리를 대충 마쳤어요.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머리카락 사이에서 먼지 냄새가 풀풀 났어요. 엄마가 끓여준 김치찌개에 밥 한 그릇 말아 후루룩 비우고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들어선 순간이었어요. 분리수거장 앞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수군거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 옆을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분홍색 가디건 하나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제 옷이었습니다. 재활용 종이 박스 더미 위에 제 가디건이 처참하게 구겨진 채로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 옆에는 제 속옷, 화장품, 책, 다이어리까지 죄다 쏟아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을 끌어모았어요. 지나가던 아주머니 한 분이 혀를 끌끌 차며 한마디 했습니다. 새댁짐이었어? 위층 어르신이 1시간 전에 다 내다 버리셨던데. 저는 짐을 두 손에 한가득 안고 미친 듯이 엘리베이터로 뛰어들어갔어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22층, 우리 집 앞에 도착해서 도어락을 눌렀어요.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빨간 불빛만 깜빡거렸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또 한 번 눌렀어요.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저예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한참 만에 김복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누구시라고? 어머니, 저예요, 수정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집에 그런 며느리 없는데. 어머니, 시애미가 부탁하는 점심상 하나 못 차려주는 년이 무슨 며느리야? 너 같은 년은 길바닥에서 한번 잡아야 정신을 차리지. 다신 이 집에 발들일 생각하지 마라. 인터폰이 끊어졌어요. 복도에 저 혼자 짐을 끌어안은 채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의로 된 집이었어요. 제가 10년 동안 회사 다니며 모은 돈에다가 친정엄마가 보태준 돈까지 합쳐서 산 제 집이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그대로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앉아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남편 박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만 가더니 결국 받지 않더라고요. 저는 비틀거리며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오늘 막 이사한 엄마의 좁은 월세방, 거기 말고는 갈 데가 없었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 엄마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을 연 친정엄마가 저의 몰골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수정아, 너 이게 무슨 꼴이니? 엄마, 나 쫓겨났어. 시어머니가 내 짐을 다 갖다 버렸어. 친정엄마는 입을 틀어막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너지듯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수정아,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 왜 그래? 엄마가 왜 미안해? 그 집, 엄마가 살던 집 말이다. 그게 작아서 옮긴 게 아니야. 저는 엄마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어요. 엄마, 무슨 말이야? 똑바로 말해봐. 사위가, 사위가 와서 무릎을 꿇었어. 회사 부도 막아야 한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평생 갚겠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 집 팔았어. 내가 그 돈 다 사위 손에 쥐어줬어. 평생 모은 그 돈을 내가 사위한테 다 줬어.
저는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평생을 환자들 똥오줌 받아가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박진수가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짐가방을 뒤졌어요. 다행히 분리수거장에서 챙겨온 짐 중에 제 개인 노트북이 들어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비밀번호를 3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평소에 박진수가 통장이며 회사 일을 워낙 비밀스럽게 다뤄서 저는 일찌감치 의심을 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몰래 부부 공동계좌랑 박진수 회사 법인계좌 내역을 제 개인 클라우드에 백업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그 백업 자료가 빛을 발할 순간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밤새도록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엄마가 집한 돈이 박진수 개인 통장으로 들어간 날, 그 다음날 똑같은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김봉녀, 박미숙. 시어머니와 시누이 박미숙 공동명의 계좌였습니다. 교회에 새로 차린다는 그 대형 브런치 카페 계약금과 인테리어비,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들여다봤어요. 엄마의 평생이 시댁 식구들 카페 간판 아래 깔린 거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그대로 박진수의 회사 사무실로 쳐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보든 말든 사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박진수, 너 우리 엄마 돈 어디다 썼어? 아침부터 뭐 하는 짓이야? 회사까지 와서. 회사부도 막는다며. 그게 왜 너희 엄마 카페 자금에 들어가는데? 처가 돈 좀 썼다. 그게 뭐 어때서? 한 식구끼리. 한 식구? 어머니가 내 집 내다 버리고 도락 바꿔서 나 쫓아내는데 한 식구? 박진수가 의자에 기대더니 팔짱을 끼고 저를 위아래로 훑었어요. 너 그렇게 우리 엄마한테 대들 거면 차라리 잘 됐다. 이혼해. 뭐? 이혼하자고. 우리 가족 무시하는 여자랑 더 못 살아.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이나 찍어. 저는 두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그날 밤 좁은 월세방 한 구석에 누워 천장을 노려봤어요. 엄마의 거친 손이 잠결에 제 손을 더듬어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꼭 대갚아주겠다고요. 다음날 아침 남동생 이수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가벼운 뇌진탕으로 입원해 있다가 어제 막 퇴원했다고 하더라고요. 누나, 어제 못 가서 미안해. 엄마 집 옮기느라 누나 혼자 고생 많았지. 수철아, 엄마 집으로 당장 와. 지금 당장. 이수철은 1시간도 안 돼서 엄마의 월세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로 좁은 방을 둘러보던 이수철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저는 어젯밤 일어난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놨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이수철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툭툭 붉어져 올라왔습니다. 매형 그 인간 사람이 아니네, 사람이. 수철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 잘못 아니야. 그 사기꾼 새끼가 나쁜 거지. 누나, 나 결심했어. 뭘? 매형 그 인간 내가 끝장낼 거야. 누나, 우리 둘이 끝까지 가자. 저는 이수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가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시내의 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수철의 대학 선배가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저는 어젯밤 정리한 거래 내역과 등기부 등본을 꺼냈습니다. 사모님, 이 집 명의가 본인이시고 시댁 식구들이 점거 중이란 말씀이시죠? 네, 도어락까지 바꾸고 저를 못 들어오게 하고 있어요. 퇴거 명령, 가처분 신청부터 들어가죠. 이혼 소송이랑 재산 분할도 같이 접수합시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사무실을 나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장이 박진수와 시어머니 김봉녀에게 송달된 건 사흘 뒤였어요.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김봉여가 직접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너 진짜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어머니, 변호사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진수가 회사 돈으로 대형 로펌 변호사 셋이나 붙였다. 너 같은 년이 무슨 돈으로 변호사를 사? 오히려 네가 우리한테 위자료 토해내게 만들 거다. 전화는 그대로 끊겼어요. 회사 공금으로 대형 로펌이라니요. 박진수가 회사 돈을 자기 주머니 돈처럼 쓰고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며칠 뒤 박진수 측의 반소장이 도착했어요. 서류 안에는 별의별 거짓말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폭언을 일삼았다는 둥, 가출이 잦았다는 둥, 시댁 재산을 노렸다는 둥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부 저한테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수철아, 진정해. 흥분하면 우리가 지는 거야. 그날 저녁 이수철이 휴대폰 화면을 저한테 들이밀었어요. 신우이 박미숙의 SNS였습니다. 박미숙이 화려한 카페 안에서 비싼 와인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래 짧은 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미숙 언니 카페 그랜드 오픈. 질투하는 사람은 사절. 엄마가 화면을 슬쩍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내 돈으로 저렇게 잘 살고 있구나. 엄마, 저거 다 우리 거 만들 거야. 한 푼도 빠짐없이.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려고 카드를 내밀었는데 결제가 안 됐습니다. 집에 와서 카드사에 확인해 보니 박진수가 가족카드로 등록된 제 신용카드를 전부 정지시켜 놓은 거였어요. 매달 들어오던 생활비도 그달부터 딱 끊겼습니다. 돈줄을 막아서 우리를 굶겨 죽이겠다는 거였어요. 다음날 아침 엄마가 외출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현관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엄마, 어디 가세요? 요양병원에 자리 하나 났다고 해서. 엄마, 또 간병인 일 나가시려고요? 우리 딸 변호사비도 들어가고 생활비도 막혔잖니. 엄마가 손 놓고 있으면 되겠어? 저는 엄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손이 아직도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우리 딸 짐 덜어줘야지. 엄마 아직 멀쩡해. 엄마는 끝내 제 손을 뿌리치고 나가셨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른 가까운 엄마를 다시 환자들 똥오줌 받게 만들다니요. 그날 저녁 이수철이 잔뜩 상기된 얼굴로 월세방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누나, 매형회사에서 2년 전에 부당해고당한 회계 직원 한 명 찾았어. 내일 만나기로 했어. 다음날 우리는 시내 외곽의 허름한 카페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50줄 정도 되어 보이는 안경을 쓴 남자였어요. 사실 저도 그 인간이 누명씌워서 잘렸어요. 횡령 누명이요. 정작 횡령은 박 사장이 하고 있었는데. 횡령이요? 박 사장이 거래대금 부풀려서 차액 빼돌리는 수법이에요. 비자금이 어마어마하죠. 증거가 있어요? 이중장부. 박 사장 사무실 금고에 USB로 보관돼 있어요. 그 사무실 야간 보안이 좀 허술해요. 남자는 그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수철과 저는 식어버린 커피잔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마주봤어요. 누나, 그 USB만 손에 넣으면 다 끝나. 그래, 어떻게든 가져와야지. 누나, 나한테 보안업체 다니는 친구 한 명 있어. 위험하지 않을까? 우리가 빼앗긴 거에 비하면 이건 위험한 것도 아니야. 저는 식어버린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어요. 손바닥으로 그 차가운 감촉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자정 무렵 이수철이 검은 후드를 푹 눌러쓴 채 월세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옆에는 보안업체에서 일한다는 친구 한 명이 같이 서 있었어요. 그쪽에서 보안 어디 건지 제가 다 알아요. 야간 순찰 시간만 피하면 됩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누나, 새벽 안에 돌아올게. 두 사람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 저는 월세방 안을 빙빙 돌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요. 새벽 4시쯤이었어요. 이수철이 땀에 흠뻑 젖은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후드 안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어요. 누나, 가져왔어. 근데 이거 이중암호가 걸려있어. 풀 수 있어? 친구가 도와주기로 했어. 오늘 안에 풀 거야. 해가 다 넘어갈 무렵 이수철이 노트북을 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화면을 함께 들여다보는데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거래처 이름 옆에 정상 결제 금액이 적혀 있고 그 옆에 부풀린 금액이 따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차액이 다 매형 개인 통장으로 빠졌네. 그리고 이거 봐 누나. 화면을 천천히 내려가자 익숙한 이름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김봉녀, 박미숙, 카페 인테리어 업체, 주방 설비 업체. 엄마의 집한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수가 몇 년에 걸쳐 야금야금 빼돌린 회사 공금까지 그 카페에 처박혀 있었어요. 수철아, 이거 먼저 경찰에 넘기지 말자. 왜? 우리가 직접 들고 가자. 시댁 식구들 앞으로. 이수철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었다는 표정이었어요. 다음날 박미숙이 SNS에 새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녁에 카페에서 지역 유지들을 모시고 VIP 파티를 연다는 자랑글이었어요. 저는 그 글을 보며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습니다. 무대는 박미숙이 직접 차려준 셈이었거든요. 저녁 7시였습니다. 이수철과 저는 출력한 장부 서문을 들고 카페 앞에 도착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카페 안은 휘황찬란했습니다. 김봉녀는 한복 차림으로 손님들 사이를 휘젓고 다녔고 박미숙은 짧은 드레스를 입고 카운터 옆에 서 있었어요. 저는 카페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쏟아졌어요. 저 여자가 여길 왜? 당장 나가. 너 인연 어떻게 여기까지 와? 그때 안쪽에서 박진수가 와인잔을 들고 나타났어요. 또 미친 짓 하러 왔어? 미친 짓이라고? 그건 누가 있는지 한번 보자. 저는 들고 온 봉투를 가운데 테이블 위에 탁 던졌어요. 출력물 뭉치가 쫙 펼쳐졌습니다. 손님들이 슬금슬금 모여들었어요. 매형이 더 잘 아실 텐데요. 회사 이중장부예요. 박진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손님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래대금 부풀리기에 차액 횡령,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다 적혀 있어요. 바로 이 카페로요. 거짓말 마! 경찰이 가려줄 거예요, 어머니. 손님들 사이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커졌어요. 지역 신문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슬그머니 출구 쪽으로 몸을 빼더라고요. 박진수, 안쪽으로 들어가자. 박진수가 비틀거리며 안쪽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김봉녀와 박미숙이 그 뒤를 따라왔어요. 사무실 문이 닫히자 박진수가 그대로 의자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두 가지요. 첫째, 우리 엄마한테서 가져간 돈에 대한 채무 변제 합의서. 평생 갚을 일 없게 깔끔하게 2장 찍어줘. 둘째는, 둘째는 그 채무에 대한 대물 변제. 이 카페 명의 전부 내 이름으로 넘겨. 안 돼. 이 카페가 어떤 카페인데? 어머니, 어차피 훔친 돈으로 차린 거잖아요. 원래 주인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박미숙 씨, 경찰서 가는 거랑 카페 명의 넘기는 거랑 잘 생각해 보세요. 박진수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었어요. 알겠어. 다 해줄게. 진수야, 안 된다. 엄마, 나 감옥 가게 생겼잖아. 저는 미리 변호사가 준비해준 서류 2장을 가방에서 꺼냈어요. 채무변제 합의서와 카페 양도양수 계약서였습니다. 인감도장 챙겨와. 나중에 딴소리하면 그땐 진짜로 경찰서 간다. 박진수는 비틀거리며 책상 서랍을 뒤져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도장이 종이 위에 찍히는 소리가 2번 연달아 났어요. 다음날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명의 이전 절차를 마쳤습니다. 오후에 카페 앞에 보안업체 직원들이 도착해 자물쇠를 갈아 끼웠습니다.
김봉녀와 박미숙은 짐도 제대로 못 챙긴 채 떠밀려 나왔어요. 이년아, 천벌 받을 거다. 어머니, 천벌은 진작 받으셨잖아요. 어머니 손으로 차린 거 어머니 손으로 이르셨으니. 오빠, 어떻게 좀 해봐. 박진수는 카페 앞에 세워둔 자기 외제차에 기대선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김봉녀와 박미숙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한 몸살 자고 두 사람을 그 자리에서 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새로 단 자물쇠가 짤깍하는 소리를 내며 잠겼습니다. 저는 그 열쇠를 손바닥 안에 꼭 쥐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횡령장부 사본 정리해서 이혼소송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해 주세요. 이거 들어가면 박진수 씨 끝납니다. 위자료부터 재산 분할까지 다 사장님 쪽으로 기울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늘이 새빨갛게 물들고 있었어요. 엄마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엄마한테 따뜻한 미역국이라도 끓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의 이전을 마치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어요. 저와 이수철은 카페 셔터를 올리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유럽풍 샹들리에 아래 황금색 액자, 가짜 대리석 테이블, 화려한 벨벳 의자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바닥에는 박미숙이 떨어뜨리고 간 명함 한 장이 짓밟힌 채로 굴러다녔습니다. 누나, 이거 다 드러내자. 한 점도 남기지 마. 저는 미리 불러둔 인테리어 업자에게 견적서를 내밀었어요. 유럽풍 가구는 죄다 빼고 한식당으로 새로 단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목 테이블에 안락한 의자, 따뜻한 조명을 드리기로 했어요. 사장님, 보름 안에 끝내드릴게요. 컨셉은 정하셨어요? 정갈한 백반집이요. 엄마 손맛 살리는 곳이요. 누나, 진짜 잘 생각했어. 엄마 음식 맛 알면 손님들 줄 설걸? 그날 저녁, 저는 엄마를 모시고 카페로 왔습니다. 엄마는 카페 안을 둘러보시더니 잠시 말을 잃으셨어요. 수정아, 여기가 네, 엄마. 여기 이제 우리 거예요. 엄마는 그냥 집에서 너 도와주면 되는데 뭘 또 이런 데까지. 엄마, 요양병원 일 그만두세요. 우리랑 같이 일해요.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니? 엄마, 엄마 김치찌개 한 그릇이면 손님들 줄 설 거야. 엄마가 주방장이야. 주방장이라니. 나는 식당 같은 거 해본 적도 없는데? 엄마, 평생 시댁 식구들 밥 차리느라 한식이라면 눈 감고도 하시잖아요. 그 손맛이 우리 식당 간판이에요. 엄마의 굳은 살 박힌 두 손이 살짝 떨리더라고요. 한참을 망설이던 엄마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 저와 엄마는 수산시장으로 향했어요. 엄마는 생선 좌판 앞에서 손가락으로 아가미를 살짝 들어올려 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건 못 써. 어제 잡은 거야. 아주머니, 손님 까다로우시네. 우리 손님들 먹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걸로 골라줘요. 저는 엄마 옆에 서서 그저 입을 떡 벌리고 있었어요. 평생 환자 기저귀만 갈고 사신 줄 알았던 엄마가 이렇게 야무지게 흥정을 하시다니요. 엄마의 등이 어쩐지 10년은 젊어 보이셨습니다. 농산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배추 한 포기 하나 고를 때도 엄마의 손이 매서웠습니다. 이파리 색깔, 뿌리 부분 모양, 무게감까지 다 따져가며 골라내셨어요. 엄마, 엄마가 이렇게 잘 아시는지 몰랐어요. 우리 친정엄마가 시장통에서 반찬 가게 하셨잖아. 어릴 때부터 봤지. 그래요? 나는 처음 들어요. 시집간 뒤로 그런 얘기 할 때가 어디 있니? 시어머니가 우리 친정 얘기만 나오면 입을 막으셨는데. 엄마의 한마디가 가슴 한구석을 쿡 찔렀습니다. 시댁이라는 그 집에서 엄마도 저처럼 평생을 입 다물고 사셨던 거구나 싶었어요. 보름 뒤 식당이 개업했습니다. 간판에는 큼지막한 한글로 정순자 백반이라고 적었습니다. 엄마의 이름을 큼지막하게 박은 거였어요. 수정아, 내 이름을 왜 이렇게 크게 적어놨어?
엄마, 주인공이잖아. 개업 첫날, 저는 손님들로 가게가 미어터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다 되도록 가게 안은 횡했습니다. 오후 2시까지 손님이 5명이 채 안 들었어요. 저녁이 되자 한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자였어요. 메뉴판을 들여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 여기 브런치 카페 아니에요? 한 달 전에 한식당으로 바뀌었어요. 뭐예요? 친구들이랑 인스타용 사진 찍으려고 왔는데. 됐어요. 여자 손님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 뒤로도 비슷한 손님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지역 맘카페에는 이상한 글들이 줄줄이 올라왔어요. 핫플레이스 카페가 갑자기 백반집으로 바뀌었네요. 사장이 바뀌면서 분위기가 영 별로예요. 음식도 옛날 시골 밥상 같아서 우리 입맛이랑 안 맞아요. 누나, 이거 시어머니가 뒤에서 글 올리는 것 같아. 알아. 근데 우리가 일일이 반박하면 우리만 더 욕먹어. 수정아, 엄마 때문에 장사 안 되는 거 아니니? 엄마,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음식 좋아하는 분들이 오시면 다 알아주실 거예요. 첫 달 매출은 처참했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식자재비를 빼고 나면 우리 손에 떨어지는 게 없었어요. 이수철은 잠도 안 자고 매장 청소를 하고 엄마는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최상급 재료만 골라오셨어요. 저는 손님 한 분 한 분 직접 음식을 갖다 드리고 빈 그릇을 치웠습니다. 한 달 반쯤 지난 어느 오후였어요. 중년 남자 한 명이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혼자였어요. 연한 회색 정장에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뉴판을 건네드리고 물 한 잔을 따라드렸어요. 남자는 정순자 백반을 시키고 한참을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엄마가 직접 차린 정갈한 한 상이 그 앞에 놓였어요. 하얀 사기 그릇에 담긴 잡곡밥,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갈치조림, 무생채, 시금치나물, 콩자반. 모두 엄마가 그날 아침 직접 무치고 끓이고 조린 반찬들이었습니다. 남자는 갈치 한 점을 입에 넣더니 잠시 동작을 멈췄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눈을 감고 천천히 씹어서 삼켰습니다. 사장님, 네 손님, 이 갈치조림 누가 했어요? 저희 엄마가 직접 하셨어요. 주방에 계세요. 어머님 한번 뵙고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엄마를 모셔 나왔어요. 엄마는 앞치마를 두른 채 머쓱하게 손님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요. 음식이 너무 좋아서요. 양념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라는 게 뭐 있나요? 그냥 좋은 재료에 정성 들여 하는 거죠. 그게 비결이네요. 어머님, 저 식당 다니면서 음식 글 쓰는 사람이에요. 남자가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명함에는 푸드 칼럼니스트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어요. 저와 엄마는 동시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님 음식 다른 사람들도 꼭 먹어봐야 돼요. 제가 글 한번 써도 될까요? 아휴, 저 같은 사람 음식을 뭐 그렇게까지. 엄마, 허락해 드리세요. 그러시면 감사하죠. 사흘 뒤였습니다. 그 칼럼니스트가 운영하는 SNS와 인터넷 매체에 우리 식당 기사가 떴습니다. 어떤 글이었는지 저는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이 식당의 갈치조림 한 점이 내 어머니의 손을 떠올리게 했다. 정순자 사장의 백반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다. 혼자 끼니를 때우다 울 뻔한 적은 처음이었다. 기사가 떨어진 다음 날부터 가게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점심 영업 시작 1시간 전부터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유명 먹방 유튜버 2명이 연달아 다녀갔고 지역 미식가 모임에서 단체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누나, 오늘 매출 봐. 옛날 브런치 카페 시절 2배가 넘어. 진짜? 응, 내일은 더 들어올 것 같아.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 시장 가시는 엄마의 발걸음에 힘이 실렸어요. 요양병원에서 환자들 똥오줌 받으시던 그 굽은 어깨가 점점 펴지시더라고요. 주방에서 큰 솥에 된장찌개를 휘저으시는 엄마의 얼굴에 미소가 한가득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점심시간이었어요. 손님 한 분이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 앞으로 오셨습니다. 이른쯤 되어 보이는 백발의 할머니였어요. 사장님, 저기 주방에 계신 분이 사장님 어머님이세요? 네, 그래요. 우리 친정엄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맛이 딱 이거였어요. 우리 엄마 돌아가신 지 10년 됐는데 오늘 한 그릇 먹고 가네요. 저는 그 자리에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의 등을 가만히 쓸어드렸어요. 또 오세요. 언제든 오세요. 할머니가 가게 문을 나선 뒤 저는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엄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앞치마 끝자락만 만지작거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작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수정아, 엄마가 평생 누구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이런 거 하려고 산 모양이다. 같은 무렵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이혼소송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사모님, 큰 진전이 있습니다. 횡령장부랑 분리수거장 CCTV, 도락 변경 기록까지 다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판사가 박진수 씨와 시댁 식구들 전원 퇴거를 명하는 사전 처분을 결정했어요. 진짜요? 다음 주 화요일 집행됩니다. 사모님은 그 시간에 댁 앞에 나오기만 하시면 돼요. 전화를 끊은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손에 쥐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박진수와 시어머니, 시누이가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집에서 쫓겨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녁 영업을 마치고 식당 문을 닫은 뒤였어요. 이수철이 식당 한 구석에 앉아 회계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수철 맞은편에 앉아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수철아, 다음 주 화요일에 집행한대. 진짜? 드디어? 응, 시어머니 들고 일어날 거야. 마음 단단히 먹어. 누나, 그쪽이 어쩌든 우리는 한 발도 안 물러설 거야. 엄마가 주방을 정리하시다가 우리 옆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앞치마를 풀어 의자 등받이에 거시면서 한숨인지 웃음인지 모를 소리를 내셨어요. 수정아, 그 집 다시 들어가도 마음이 어떻겠니? 엄마, 이번엔 엄마랑 같이 들어가는 거야. 그게 다른 거예요. 엄마의 거친 손이 제 손등을 가만히 쓸어내렸어요. 손바닥에서 식당 주방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왔습니다. 된장 냄새, 참기름 냄새, 그리고 김치 냄새. 엄마의 손맛이 그 손에 그대로 배어 있었어요. 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저는 이수철과 함께 22층 우리 집 복도 앞에 섰어요. 양옆으로 경찰과 집행관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집행관이 도어락 위로 손을 뻗어 임시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안에서 김봉녀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어요. 너 인연 어디서 감히 경찰까지 끌고 와? 어머니, 이 집은 제 집이에요. 나가셔야 돼요. 미친년, 내 짐 다 어쩔 거야? 1시간 안에 못 빼시면 저희가 마당으로 다 옮기겠습니다. 김봉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박미숙은 발을 동동 구르며 옷가지를 캐리어에 쑤셔 넣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1시간 뒤 두 사람은 짐보따리를 들고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김봉녀가 마지막으로 저를 노려보며 침을 뱉듯이 한마디 했습니다. 너 천벌 받을 거다. 두고 봐.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수철이 옆에서 제 어깨를 툭 두드려줬어요. 누나, 끝났어. 끝났어. 그날 저녁 저는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새로 들인 식탁 위에는 엄마가 좋아하시는 들꽃 한 다발이 꽂혀 있었어요. 수정아, 여기가 진짜 우리 집이 됐구나. 엄마, 안방 쓰세요. 햇볕 잘 들어. 안방을 엄마가 쓰면 어떡하니? 네가 써야지. 엄마, 안방은 엄마 거예요. 엄마는 한참을 안방 문 앞에서 서성이시다가 결국 들어가셨어요. 침대에 살짝 앉아보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부엌으로 들어가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 식당은 매일같이 문전성시였습니다. 점심 영업시간 1시간 전부터 가게 앞에 줄이 늘어섰어요. 엄마는 주방에서 큰 솥에 된장찌개를 휘저으며 진두지휘를 하셨고, 이수철은 홀에서 손님들을 안내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서 예약 전화를 받느라 입에 단내가 날 지경이었어요. 엄마의 통장에는 매달 든든한 적금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엄마에게 종합 건강검진을 받게 해드렸고, 두꺼운 캐시미어 코트 한 벌도 새로 사드렸습니다. 거울 앞에 선 엄마의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요양병원 간병인 정순자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자기 손으로 일군 정순자 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뒤 가게에서 점심 영업이 한창이었습니다. 한 손님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저는 그 얼굴을 보고 잠시 멈칫했어요. 박진수의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임원 한 명이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 임원은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면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사장님, 정말 잘 사세요. 진심이에요. 그 임원의 뒷모습을 보며 가만히 미소를 지었어요. 한때 박진수 뒤에서 머리만 주아리던 사람이 이제 제 식당에서 밥값을 내고 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영업을 마친 그날 밤, 저와 엄마와 이수철은 식당 한 구석에 모여 앉았어요. 이수철이 냉장고에서 시원한 맥주캔 3개를 가져왔습니다. 누나, 다음 주에 2호점 자리 보러 가자. 손님이 너무 많아서 한 군데로는 안 돼. 벌써 2호점? 응, 누나가 사장이고 내가 점장 가면 되잖아. 엄마가 우리 둘의 손을 한 손씩 잡으셨어요. 수정아, 수철아, 엄마 평생 살면서 오늘이 제일 행복하다. 엄마, 그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세 사람이 동시에 맥주캔을 부딪혔어요. 경쾌한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혼 소송도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어요. 변호사는 다음 주 화요일에 최종 판결이 나올 거라고 알려줬습니다. 박진수의 횡령 증거가 결정적이라 위자료부터 재산 분할까지 우리 쪽 완승이 거의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식당 문을 닫고 나오는데 누군가 식자재 창고 뒷문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가 이내 사라졌어요. 동생에게 물어보니 식자재 납품 기사가 다음날 새벽 들여올 물건을 미리 두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며칠 뒤 늦은 오후였어요. 점심 장사를 마치고 저녁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엄마가 물을 썰고 있었고 저는 카운터에서 예약 명단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벌컥 열리더니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식약처 위생 단속반입니다. 모두 그 자리에서 멈추세요. 무슨 일이세요? 제보가 들어와서요. 주방이랑 식자재 창고 점검하겠습니다. 뒤이어 경찰관 2명도 들어왔어요. 주방에서 일하던 엄마는 칼을 든 채로 그 자리에 굳어버리셨어요. 이수철이 사색이 된 얼굴로 카운터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누나, 이게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 일단 조용히 있어. 단속반은 곧장 식자재 창고로 향했습니다. 한 10분쯤 흘렀을까요? 창고 안에서 한 단속반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장님, 이게 뭡니까? 저와 이수철은 창고로 달려갔어요. 창고 안쪽 깊숙한 곳, 평소에는 손이 잘 안 가는 구석 자리에 상자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단속반이 그 상자 하나를 열어 보이는데 안에서 시커멓게 썩은 생선과 푸르스름한 곰팡이가 핀 고기가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 있어요? 사장님이 알아야죠. 우리한테 묻지 마시고요. 형사님, 저희 새벽마다 직접 시장 가서 재료 사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 들여놓을 리가 없어요. 일단 영업 정지입니다. 식중독 신고도 여러 건 들어와 있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식중독이라니요? 우리 식당에서 그런 일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황급히 휴대폰을 켜고 맘카페와 배달앱을 들여다봤어요.
화면을 본 이수철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정순자 백반에서 밥 먹고 응급실 갔어요. 가족 다 식중독 걸렸어요. 진단서 첨부합니다. 썩은 생선 먹고 토했어요. 양심도 없는 식당. 악플과 함께 병원 진단서 사진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어요. 1시간 사이에 댓글이 수백 개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누나, 이거 누가 짜고 친 거야? 이거 어떻게 1시간에 이렇게 다 올라와? 박진수, 매형이? 매형 말고 누가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어? 자기 회사 유통망 다 가지고 있는 인간이잖아. 다음 날부터 가게 앞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시위대 몇 명이 가게 앞에 자리를 잡고 현수막을 들었습니다. 썩은 밥 파는 양심불량 식당이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어요. 엄마는 그 광경을 가게 안에서 가만히 지켜보셨습니다. 앞치마를 손에 꼭 쥔 채로요. 저는 엄마에게 다가가 등을 살살 쓸어드렸습니다. 엄마, 곧 풀릴 거예요. 진짜가 아니니까. 수정아, 엄마 평생 음식하면서 한 번도 양심에 꺼리낀 적이 없는데. 알아요, 엄마. 다 알아요. 예약은 전면 취소됐습니다. 평소 우리를 응원하던 단골 손님들조차 인터넷 글을 보고 발길을 끊었어요. 한 단골 아주머니는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 엄마를 향해 한마디 던졌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우리 손녀가 먹고 갈 뻔했는데. 엄마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셨습니다. 앞치마만 손가락으로 꼭 비틀고 계셨어요. 그날 오후 가게 안으로 기자 한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어요. 사장님, 입장 한마디만 해주세요. 피해자분들께 사과하실 생각 있으세요? 이봐요. 우리 다 무고하다고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증거 있어요? 저는 카운터 뒤에서 두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주방 쪽에서 무언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엄마였습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으셨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119, 119 불러. 엄마는 가슴을 움켜쥔 채로 숨을 헐떡거리셨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 무릎을 꿇고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제발. 수정아, 엄마, 괜찮아. 잠깐 어지러워서. 엄마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한 건 15분 만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엄마를 들것에 실어 옮기는 동안 저는 정신없이 그 뒤를 따라갔어요. 응급실에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지금 바로 중환자실로 옮길게요. 엄마 살 수 있어요? 선생님, 우리 엄마 살 수 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마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엄마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습니다. 가슴팍이 미세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살아계시다는 유일한 증거였어요. 저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수철이 옆에 와서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누나, 미안. 내가 더 잘 살폈어야 됐는데. 수철아, 엄마가 어떻게 되면 어떡해? 엄마가 어떻게 되면... 그날 밤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박진수 측에서 보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이 도착했다는 통보였습니다. 허위식중독 피해자들이 단체로 제기한 억대 소송이었어요. 박진수 측 변호사는 이걸 빌미로 이혼 소송에서도 우리의 도덕적 흠결을 물고 늘어진다고 했습니다. 집행명령으로 이혼은 거의 다 끝났는데 이 한 방으로 판이 뒤집힐 수 있다는 경고였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어요. 중환자실 안에서 산소호흡기를 단 채 누워 계신 엄마. 가게 앞에서 양심불량 식당이라고 외치는 시위대, 허위 소장,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새벽 2시쯤 이수철이 잠깐 식당 상황을 보고 오겠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혼자 남았어요.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멍하니 바닥만 내려다봤습니다. 박진수가 보낸 문자가 왔어요. 이제 와서 후회되지? 합의금 가져와서 빌면 한번 봐줄게.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노려봤습니다.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 사람을 끝장내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 한가운데서 활활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수철이가 복도를 가로질러 저에게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쥔 채로요. 누나, 누나 일어나봐. 수철아, 무슨 일이야? 찾았어. 매형 자작극 증거 찾았어.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동생은 저를 끌고 병원 로비 한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가방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누나, 주방 사각지대 봤지? 거기 매장 일반 CCTV 안 닿는 자리. 응, 거기. 거기 내가 옛날에 소형 블랙박스 카메라 하나 임시로 달아놨어. 누나 모르게. 식자재 들어오는 거 꼼꼼히 보려고. 진짜? 응. 그거 백업 영상 지금 막 확인했어. 영상이 재생됐어요. 며칠 전 새벽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창고 안으로 한 남자가 살금살금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었지만 옆모습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 우리랑 거래한 지 1년 넘은 식자재 납품 기사야. 이 사람이 들고 들어온 박스가 뭐야? 영상 속 남자는 가져온 박스 2개를 창고 안쪽 깊은 자리에 밀어 넣었어요. 박스 옆구리에 시커멓게 새어나온 물자국이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정상 식재료가 아니었어요. 매형 시킨 거야, 누나. 100%. 이 사람부터 잡자. 다음날 오전 우리는 그 납품 기사의 자택 주소를 알아냈어요. 동생이 거래처 명단을 뒤져서 찾아냈습니다. 허름한 빌라 앞에서 우리는 2시간을 기다렸어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쓴 남자가 빌라 입구로 들어가려는 게 보였어요. 이수철이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누이세요? 정순자 백반에서 왔습니다. 납품 기사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새파랗게 질렸어요. 도망치려고 몸을 휙 돌리는 걸 동생이 어깨를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영상 다 있어요. 새벽에 우리 창고에 박스 들고 들어오는 거. 그게 지금 경찰서 가자고요. 아니면 한 번만 얘기할 기회 드릴게요. 누가 시켰어요? 납품 기사는 다리가 풀렸는지 필라벽에 그대로 기대섰어요. 한참을 헐떡거리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박진수 사장이 시켰어요. 박진수 사장이. 증거 있어요? 녹음해뒀어요. 무서워서.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저장된 녹음 파일 하나를 꺼내 재생했습니다. 너 도박비 1200 갚으려면 이거 해야 돼. 정순자 백반 창고에 이거 들여놓고 식중독 환자도 몇 명 모아. 사장님, 그건 좀... 안 하면 너 빚 못 갚지? 내가 사채업자 친구한테 한마디만 하면 끝이야. 저와 이수철은 서로 마주봤어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이거 우리한테 넘기세요. 그럼 우리가 무고죄로 고소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수철은 그 자리에서 녹음 파일을 자기 휴대폰으로 옮겨받았어요. 영상과 녹음, 2가지 결정타가 우리 손에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게로 돌아와 식중독 피해자라고 떠들고 다닌 사람들의 명단을 다시 살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부탁해 그 명단의 신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피해자라는 사람들 절반은 박진수 회사 소속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신우이 박미숙의 SNS 친구들이었어요. 박미숙이 한 사람당 30만 원씩 주고 매수한 거였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모든 증거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영상, 녹음 파일, 매수 명단, 그리고 예전에 보류해 두었던 거액의 횡령 장부까지 한꺼번에 들고 갔습니다. 사장님, 이거 사실이면 박진수 씨는 끝입니다. 다 사실이에요. 끝까지 가주세요. 횡령에 무고에 영업방해까지.
구속영장 바로 청구 가능하겠어요. 그날 저녁 박진수의 회사와 자택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뉴스 속보가 떴어요. 유통업체 대표 처가재산 갈취 후 식중독 자작극, 악질 영업방해 사건 전말 충격.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어요. 가게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있던 시위대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대신 단골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사과글을 댓글로 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단골 아주머니 한 분이 가게 앞에 흰 국화 한 다발을 두고 가셨어요. 쪽지가 함께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잘못 알았어요. 어머님, 빨리 쾌차하세요. 저는 그 쪽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님, 의식 돌아오셨어요. 일반 병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저와 이수철은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일반 병실 침대 위에 엄마가 눈을 뜨고 누워 계셨어요. 야윈 얼굴이었지만 두 눈이 또렷했습니다. 수정아, 수철아, 엄마, 엄마 다행이야, 진짜. 엄마는 머리맡 텔레비전을 가리키셨어요. 화면에 박진수가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서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고 있었어요. 이거 봤어. 우리 딸이 다 해냈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살아서 다행이다 정말. 우리 식당 다시 열어야지. 엄마의 손이 제 손을 살그머니 잡았습니다. 며칠 전까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던 그 손에 따뜻한 온기가 다시 돌고 있었어요. 며칠 뒤 김봉녀와 박미숙도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공범으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두 사람이 외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로 들어서는 장면이 그날 저녁 뉴스 화면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이수철과 저는 병실에서 그 화면을 같이 봤어요. 누나 봤지? 저거 정확히 우리가 분리수거장에서 짐 줍던 그 시간이야. 그러게. 시간이 빙 돌아서 결국 제자리로 왔네. 엄마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보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수정아, 다 끝났니? 거의 엄마. 거의 다 끝났어요. 병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았어요. 그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최종 재판 당일이었습니다. 법정안은 사람들로 빼곡했어요. 저는 이수철과 함께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죄수복을 입은 박진수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피고인은 횡령, 사기, 무고, 업무방해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법봉이 탕 하고 울렸습니다. 박진수의 어깨가 그대로 무너져 내렸어요. 교도관 두 명이 박진수의 양팔을 잡고 끌어 일으켰습니다. 박진수가 끌려 나가다가 잠깐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어요. 수정아, 한 번만. 잘 가. 박진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끌려 나갔습니다. 같은 날 오후 가정법원에서 이혼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혼인 파탄 책임이 박진수에게 100% 있다는 판결이었어요. 역대 최고에게 위자료가 인정됐고 박진수가 숨겨두었던 남은 재산까지 전부 제 명의로 분할됐습니다. 공범으로 처벌받은 김봉녀와 박미숙은 거액의 손해배상금과 벌금 폭탄을 떠안았어요. 두 사람 명의의 모든 재산이 압류됐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며칠 뒤였어요. 가게 앞에 김봉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복은커녕 낡은 잠바 하나를 걸친 초라한 차림이었어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한가득이었습니다. 수정아, 한 번만. 어머니,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진수를 좀 살려다오. 애미가 잘못했다. 빌게, 무릎 꿇고 빌게. 김봉녀가 그 자리에 풀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멈춰서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천천히 김복녀에게 다가가 무릎 높이에 맞춰 쪼그려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분리수거장에서 짐을 줍던 그날 밤이요. 어머니 인터폰 너머로 뭐라고 하셨어요? 그게 길바닥에서 잡아야 정신 차린다고 하셨죠? 이 집에 발들일 생각 말라고요. 미안하다. 진짜 미안해. 어머니,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 저는 한 글자도 안 잊어요. 평생 안 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평생 그 자리에서 사세요. 다시는 제 가게 앞에 오지 마시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김봉여가 한참을 무릎을 꿇고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 비틀비틀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어요. 엄마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오신 첫날, 엄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큰 솥 앞에 서신 모습을 보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식당은 억울한 누명을 벗은 착한 식당으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2호점도 무사히 오픈했어요. 이수철은 점장으로 승진해 든든하게 매장을 이끌어갔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어요. 엄마의 생일날을 맞아 우리는 집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엄마가 좋아하시는 잡채와 갈비찜, 전부침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엄마, 한 잔 받으세요. 아휴, 술은 무슨. 그래도 오늘은 한 모금만. 엄마, 생신 축하해요. 엄마가 두 잔의 작은 술잔을 받아들고 잠시 우리 둘을 번갈아 쳐다보셨어요. 주름진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정아, 수철아, 엄마가 평생 살면서 너희 둘 같은 자식 가진 게 제일 큰 복이다. 엄마, 엄마가 옛날에 한 번도 안 해본 말 오늘 처음 할게. 너희 손잡고 한번 기도하자. 너희 손잡고 한번 기도하자. 엄마가 양쪽으로 손을 내미셨어요. 저와 동생이 한 손씩 잡았습니다. 엄마의 거친 손바닥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셋이 끝까지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그것만 빌게요. 엄마, 엄마, 우리 셋이 어딜 가? 평생 같이 있을 거잖아. 엄마가 우리 둘의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으셨어요. 거실 창문 너머로 늦은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햇살이 엄마의 흰머리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어요. 저는 가만히 식탁 위를 둘러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갈비찜, 노릇하게 부쳐낸 전, 푸짐한 잡채, 그리고 우리 셋의 얼굴. 이 식탁이 진짜였습니다. 박진수의 집 식탁도 김봉녀의 12척 반상도 가짜였어요. 저를 며느리라 부르며 등쳐먹던 그 모든 것이 가짜 가족이었습니다. 엄마가 갈비 한 점을 동생 밥 위에 올려주었어요. 동생은 그 갈비를 입에 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만히 웃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천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잘 드시네요. 우리 딸 사장님 솜씨야. 엄마 솜씨를 누가 따라가요? 제 식구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가득 찼습니다. 창밖에서 새들이 짹짹거리며 지나갔어요. 저는 식탁 한가운데 놓인 따뜻한 미역국 그릇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국위의 김이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 김 너머로 엄마와 동생의 얼굴이 어른어른 비쳤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미역국 한 술을 입에 넣었어요. 짭조름하면서도 깊은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엄마의 손맛이었어요. 이 맛 하나면 됐습니다. 이 식탁 하나면 모든 게 됐습니다. 잃어버렸던 집을 되찾고 빼앗긴 돈을 되찾고 무엇보다 흩어졌던 가족의 따뜻한 식탁을 되찾았습니다. 세상에는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갉아먹는 가짜 인연이 있고 또 진짜 사랑으로 서로를 지켜주는 진짜 가족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수정과 정순자, 이수철의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견디고 계신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참고 견디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 때로는 용기 내어 내 자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진짜 인생이라는 걸요. 부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식탁이 따뜻한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